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예. 청와대 관저 문제가 논란으로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서 미리 이 문제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청와대 시대가 개막됐다고 지금 홍보를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간에 이제 청와대가 권위주의와 불통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공격을 해왔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하다가 포기를 한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청와대 숭상주의자들이 됐나요? 청와대 제일주의자로 바뀐 상황이 됐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평가를 하세요? 관저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 청와대 이전 문제, 그러니까 어딘가로 이전한다. 어딘가는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 제1청사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밖으로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때 공통적인 공약이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냈었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둘 다 공약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정부 제1종합청사를 알아보다가 거기가 이제 그 경호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알아본 게 용산 그 국방부 건물 그렇게 해서 이전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공약은 지정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냈던 건데 막상 실제로 그 실행을 할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특히나 그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광화문 쪽에 대사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대사관도 몰려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실무적으로 용산보다 청와대에 더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내부적인 논의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또 공약 이행의 차원에서 또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운영을 해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자기들도 동일한 공약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용산 청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상징처럼 돼가는 부분이 있으니 처음부터 저는 그 청와대 복귀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해서 다시 청와대로 돌려놓는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재명이 청와대로 어제 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출근한 걸 29일 어제 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청와대 지하 벙커가 있죠. 지하 벙커의 위치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이름이 조금씩 정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보통 부르죠. 여기를 먼저 찾았다고 해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통일부 외교부 업무보고 할 때 이재명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얘기를 하면 삼중철책 군사분계선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군사분계선에 삼중철책을 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남침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할까 봐 군사분계선에 삼중철책을 친다 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은 북한의 어떤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는 별 격정을 안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는데 갑자기 청와대 가자마자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먼저 찾았어요. 뭔가 이 상황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의 안보 의식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의구심이 있어요.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당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의식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술이 좋고 예산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북한을 쉽게 어린아이 손목비 틀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여지는 게 있고 그 전에 전쟁의 이제 기본 교리는 질보다 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155mm 포탄이에요. 그게 제일 필요해요. 네네. 무슨 최첨단 어쩌고 저쩌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포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족한 게 또 병력 수입니다. 그러니까 병력하고 소총하고 포탄이 부족한 거지
뭐 그 최첨단 무기가 부족해서 뭐 지금 뭐 전쟁 못 치른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소련하고 이렇게 독일하고 독소 전쟁을 붙어도 결국 소련의 그런 물량 공세 이런 것들에 독일의 그런 뭐 훨씬 더 질이 높은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질이 낮다라는 거는 양으로 엄청나게 커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양으로 커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쓴다라고 해서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보 의식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하 벙커 이야기인데 사실 이 지하 벙커가 대통령 집무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먼저 간 거예요. 예, 용산으로 옮겨갈 때도 지하 벙커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어디 가서 대통령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용산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도 이 지하 벙커 문제가 얼마나 완비돼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와대 관광 가면 위를 가잖아요. 주로 그렇죠. 예, 주로 이제 지상 위를 가는데 공관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를 가죠. 예, 예. 실제로는 그 안보와 관련한 설비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게 이전하려고 했을 때도 핵심적이었고 철거하려고 했을 때도 이걸 어떻게 철거하지 않은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핵심은 그런 안보 설비였다. 그래서 안보 설비가 가장 중요한 설비로서 이제 이재명이 제일 먼저 안보 설비가 제대로 완비가 돼 있는지 그거부터 이제 점검을 하러 간 거죠.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니 북한이 지금 뭐 남쪽에서 침범할까봐 걱정한다 그러면 안보시설 점검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긴 건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라는 차원에서 먼저 점검을 한 겁니다. 네. 국가 위기관리센터 청와대 지하 벙커 어디에 있냐면 유민 3관에 있습니다. 유민 3관. 청와대 내부는 본관과 유민관이 구분되어 있죠. 물론 대통령 경호처의 공간도 좀 따로 있고요. 유민 3관에 있는데 자 그것과 별도의 공간이 있죠. 관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숙박하는 장소 이 관저가 있죠. 지금 사진으로 떠 있네요. 저게 이제 공개된 이후에 찍은 사진이니까 지금 대통령 저 관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지금 대통령 관저에 이재명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안 들어가고 별도의 지금 안가를 만드는 거 아니냐. 만들어야 된다. 제3의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매일경제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전한 후에 기존 청와대 관저 지금 보여진 저 관저가 훼손 상태가 상당해서 복구 작업이 좀 오래 걸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저 주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터가 음습한 자리라 그래서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흥준이 그런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유흥준이 국립중앙박물관장이죠. 이전에 지금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이미 청와대 저 관저는 음습한 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걸 그 풍수설을 사실로 믿는 건가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간의 청와대 안에를 다 대부분 정비를 했어요. 일부 이제 쪼말쪼말한 거 빼고. 근데 왜 관저 저거 관광객이 봤다 하더라도 다 정비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들어간다? 그럼 풍수설을 믿는 건지 새로운 어떤 무속을 지금 생각하는 건지 상황 매일경제의 어떤 단독 보도 내용 포함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어쨌든 뭐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뭐 사주팔자 보고 뭐 점치고 토정비결 보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분이 어떤 공식적인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풍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뭐랄까 원인과 인과관계를 좀 따지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논박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빼고 그냥 뭐 그 생활 공간의 위치 뭐 이런 정도로 설명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치하다 보면 이게 운명이나 팔자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걸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노력하거나 합리적으로 뭘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뭐 내팽개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최선의 합리를 또 찾아 나가는 거고 하니까요. 그리고 청와대 그 관저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됐던 거는 그 전에도 뭐가 있냐, 동선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집무실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과거부터 사실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관저를 이미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안보시설 지금 이야기했는데 벙커 문제도 관저가 안보시설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백앤머리 송사라고 그 방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도청이라도 당하는 순간 그거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기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워낙 그 부부 사이에는 내밀한 이야기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이 안보와 보안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오면서 관저에 붙어 있던 그런 도청 방지 장치라든지 그런 일체 설비가 다 뜯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저 관저에 저 위치 그대로 해가지고 집어넣느냐, 아니면 관저를 바꿔서 집어넣느냐, 뭐 이런 정도 좀 판단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저를 쓰고 있는 데는 이미 그런 세팅이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 근처에 있던 그 관저는 세팅이 끝났으니까 그걸 계속 쓰면 되고, 나머지 안가 뭐 그런 세팅이 있는 안가를 가면 되는데, 이 관저는 그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뜯어냈던 그런 각종 보안 장치들에 대해서. 그래서 훼손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그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여러 군데 낡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업무 시설에서는 많이 이렇게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관저도 어차피 뭐 이재명만 쓰는 관저는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들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계속 써야 되니까 이번을 계기로 좀 공사 부분은 좀 공사하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한번 개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보안시설 자체는 본관이 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보안시설이 돼 있는데, 보안시설은 본관은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왜 관절을 못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저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가 정말 뭐 좀 꺼림칙해서 그러나 그런 것도 일종의 미신 같은 거죠.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네요. 예. 예. 자, 결과적으로 지금 관절 사용 안 할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금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관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뭐 삼청동에 별도의 안가를 마련하느냐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고 그 안들이 올라가 있다고 해요. 자, 사실은 이 관저뿐만 아니라 본관이라든가 그 주변 청와대의 보안 관련된 경호는 다 체제를 갖추고 들어갔겠죠. 그걸 안 들어갔으면, 갖추지 않았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 관저를 배제할 이유가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없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풍수 문제가 심해서 뭐 음습해서 저기 들어가면 이상하다, 청와대의 자리가 안 좋다, 이건 관저 문제는 아니죠. 청와대 전체의 자리에 관한 평가였던 거죠. 자, 뭔가 이상한 상황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새로운 면이 드러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면서 이제 청와대를 개방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지난 공식적으로 저 청와대를 개방했다가 문을 폐쇄하는 시점, 그 7월 좀 직전이죠. 6월 말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까지만 약 78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한 걸로 알려졌고, 그 후에 며칠간이 더 했으니까 약 800만 정도가 청와대를 관람한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 이제 개방 그리고 관람의 효과 어떤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할까요? 저는 분명히 용산 시대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많은 분들이 청와대를 관람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언젠가 가지 하면서 결국
못 갔어요. 저는 관람을 못 했는데.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 가지고 있던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게 구중궁궐이다. 뭐 워낙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안 문제가 생기니까 못 들어가 보니까 더 뭐 좀 상상력으로 색칠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전 국민이 5천만 명인데 800만 명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청와대가 구중궁궐이고 뭐 그 안에서 무슨 그 공중 암투 같은 거 일어나는 이상한 판타지 무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나도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국민 속으로 들어오고 친근하게 들어오는 그런 청와대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 용산 시대에도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용산에서 청와대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산에서 있었던 시기가 국민들과 가까워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저는 다시 평가드리라고 봅니다. 예. 본관이 지금 사진에 떠 있는 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게 본관인데 본관의 정면으로 들어가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아마 초기에 개방을 할 때 초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저 청와대 관람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 한 장을 사진 속에 좀 사진이 담겨 있네요. 자, 청와대 전체 상황뿐만 아니라 관저에 들어갈 건가 들어갈지 않을 건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해운 문제, 중요한 이해운 문제에서 일부에서 좀 다뤘는데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이해운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운 지명 후에 이제 벌어지는 쟁점들인데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자 이재명이 이해운 전 의원 지명에 대해서 논란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운 후보자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단절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 부분은 이재명의 의사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그 인사검증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리는 끝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란이라고 뭐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는 거고 내란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은 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뭐 탄핵 반대 외치면서 뛰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본인의 가장 핵심적인 장관직으로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최초부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초부터 그건 다시 이해운 전 의원은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속보가 떴더라고요. 그거는 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하면서 본인이 사실을 잘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뭐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 속보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이 부분에서 그리고 그걸 받은 순간 인사검증에 들어간 순간 이미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보일지는 이해운 전 의원은 정리가 돼 있었던 거고 순차적으로 그냥 나갈 거고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입장을 다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여러 가지로 놀라운 게 많은데 첫 번째는 보안 문제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알아보니까 민주당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인사검증 자체도 철저히 보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인사검증이라는 게 뭐 최소 한 달은 걸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뭐 세평 수집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떻게든 이게 누설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그 자기 진영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반대 진영의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그 놀랍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해운 전 그 의원도 지금 자기가 평생 이제 어쨌든 뭐 바른정당 가고 뭐 했지만 보수당 계열에서만 몸담은 상황에서 민주당을 갈 때는 다 이제 뭐 돌아갈 길을 다 불태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자기가 스탠스 특히 그 비상계엄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정할지는 다 뭐 최초의 정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실제로 인사검증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판할 수 있겠지만 네. 민주당의 내부 쪽하고 크게 부딪히거나 그런 형태로 인사검증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나온 내용 중에 지금 저기 떠 있습니다만 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해운이 과거에 이제 올 초에 특히 1, 2, 3월에 집중적으로 연설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도 했고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다 여러 가지 발언을 했잖아요. 저게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부각시키지 않는다 그런 차원으로 전략적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잘 불확실한데요. 네. 예, 왜 그게 불확실하냐면 우리가 그 인도의 한 왕국이 있습니다. 네. 인도의 한 왕국은 그 왕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 말을 자기 왕국을 돌아다니게 해요. 말 한마디를 풀어요. 말 한마디를 푸는데 그 말을 왜 푸느냐? 내부에서 반란이나 그 왕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죽여요. 그 말을 죽이고 나는 이제 왕하고 한판 붙을 거야 하면서 확 싸웁니다. 그럼 왕은 그 반란 세력 홍길동 네가 반란 세력이지 하고 붙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마리 풀었는데 그 말이 이 왕국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들어와요. 왕궁으로. 그러면 반란 세력이 반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은 있지만 이 왕에 대해서 더 이상 덤비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로 읽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도의 모 왕국에서 옛날에 했던 그런 정치 행태인데 그건 뭐냐? 이해운 전 의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는 아예 몰랐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해운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사람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는 거거든요. 네. 기획예산처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 실세 장관을 지금 이재명이 전향한 이해훈 전 의원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내부 불만으로 봉기를 할 거냐? 정청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가 지금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봉기를 한다 그러면 말을 죽이는 거죠. 말을 죽이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되고 그 말이 지금 이해훈 전 의원이 돼 있고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는 무마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던진 수는 말을 죽여도 좋고 말을 살려도 좋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말을 죽이면 죽이는 대로 한번 붙어보자. 말을 살리면 그냥 너희들이 지금 여기 말 지금 풀었는데 말한테 시비도 못 걸었으니까 다음에 딴짓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 인사청문회의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임명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훈 전 의원을 얼마든지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 노이즈까지 그런 이제 내부 반발까지 다 저는 고려해서 이재명이 이해훈 전 의원을 이런 그 기획예산처 후보자로 앉혀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이 되는 인물들 한번 좀 다뤄볼게요. 이준석과 김종인의 발언을 한번 좀 다뤄볼 텐데요. 먼저 이준석 혁신당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이해훈 의원 이 지명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이해훈에 대해서 지금 배신자로 몰 때가 아니다. 와신 상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준석과 이해훈 전 의원은 사실은 바른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을 겪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정치적 동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그렇고 본인도 이제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배신자와 관련된 프레임에 여러 가지로 시달린 적도 있죠.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발언의 의도인지 이준석의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십니까? 이준석의 발언은 이게 뭐 어쨌든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 참 관심 많아. 근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전국에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충분히 코멘트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심은 이걸 거예요. 아니 이해운 또 이렇게 돌아서는데 나도 돌아선 거지. 당이 그런 상태니까 나도 돌아선 거고 이해운도 돌아서고 다른 사람도 뭐 돌아설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돌아선 게 뭐 별로 대단한 그런 뭐 특별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당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죠. 뭐 언젠가 이 뭐 그 합당 시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명확하게 이제 뭐 선을 긋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돌아올 때 사실 그 국민의힘이 강성해지면 합당의 기회는 줄어들어요. 개혁신당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잘 나가는데 국민의힘이 잘 나가는데 왜 개혁신당을 받아가지고 하지?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이 뭐 잘 못 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러면 개혁신당에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이 흘러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이 빠져나간 거는 이해훈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이 잘못한 거다. 요 프레임을 계속 이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이해훈 의원의 도의적인 정치 도의를 뭐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총리 제안이 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과 상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 이해훈 의원은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이제 당원들을 꾸려나가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지명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전혀 당하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예 자기는 이제 뭐 민주당으로 갈 건데 하는 생각. 그러면 그동안 그 사이 인사검증하는 한 달 사이에 본인이 했던 그런 당원들과 했던 말, 뭐 사람들하고 했던 말, 그리고 혹시라도 뭐 공개 석상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다 거짓말이고 눈속임이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당하고 이야기를 해봤자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깜짝쇼처럼 간 거고 거기에 대해 정치 도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조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거는 당이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국민의힘이 자기 혼자 설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를 밖에 손을 뻗어서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거고 그걸 계속 이 이해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짚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다만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저는 이해운 전 의원의 정치 도의는 뭐 윤리적으로 뭐 정치 이게 뭐 본인의 어떤 장관 자리는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다라는 그거는 분명한데 지금 현재 여기 넘어간 사람 중에 이해훈 의원도 있고 김성식 의원이 있어요. 저는 김성식 의원을 더 크게 봐요. 이해훈 의원보다. 이해훈 의원은 당장 우리 당에 있던 당협위원장이 넘어갔으니까 하고 지금 깜짝 놀란 건데 김성식 의원도 사실은 우리 당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국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에 있었지만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정권 하에 중요한 직을 맡는 걸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하진 않아서 잘 모르시는데 근데 김성식 의원이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해찬 대표하고 그런 본인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그 정개특위 위원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이 비례연동제 이거를 패스트트랙을 만들었던 실무 책임자였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일종의 선거제를 바꾼다는 게 사실은 정계 개편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했던 실무자를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그거는 이 이해운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뭐 어떻고 국민의힘의 뭐 당협위원장이고 어떻고 이런 거보다 한 번 지금 더 나가는 그 어떤 정계거든요. 정계 개편이라는 게 이게 과연 정계 개편의 시작이냐 아니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탕평이냐 통합이냐 저는 이해운 전 의원만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게 좀 헷갈렸을 텐데 김성식 의원이 오면서 이게 정계 개편이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전개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조금 더 좀 호흡을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뭐 이준석 결과 같으니까 뭐 그냥 이야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이 획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해운이 그렇게 평소 높게 해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측에서 받아들이니까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명철을 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옹졸하다 반발만 하는 모습은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의 평가해서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쪽에 상당히 좀 무게를 뒀어요. 이준석 결과 조금 비슷하네요. 사실은 김종인의 그 발언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내가 이런 발언들이 뭐 그게 합리적인 비판이다라고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예. 항상 그런 게 의도가 보여. 국민의힘이 나쁜 당, 못난 당, 무능한 당이 돼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예, 국민의힘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지, 어떻게 그 건강하게 만들지, 국민의힘을 어떻게 뭐 잘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당이 망해야 저 당이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인프라라든지 당원들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지지세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뭐랄까 승차할 수 있을까, 그게 올라탈 수 있을까,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걸로밖에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좀 쟁점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해운 사건, 지명직 사태 좀 살펴봤고요. 자, 쿠팡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이 계속 국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초기 사태의 국면, 우리 더군다나 관련된 소송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영석 변호사님, 그 소송과 또 정치적인 사건을 비화되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쿠팡 사태가 초기에 쿠팡의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쭉 이어오다가 최근에 25일, 26일에 이틀에 걸쳐서 쿠팡의 발표가 있었고, 그중에는 지금 확인은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만 쿠팡의 입장은 약 3천여 개, 개인정보 3천여 개 정도만 유출됐다. 그건 유출자 조사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확인했다. 여기에다가 유출자 조사에 관해서 정부 지시하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왔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국정원이 지목이 됐는데 국정원도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쿠팡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국정원이 개입한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은 개입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무관하다, 일부만 했다, 업무 협의차 일부만 했다, 이런 식의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YTN에서도 국정원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 그런 기조로 좀 보도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우리는 상당 부분 무관하다, 이런 기조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저번만 하더라도 저번 주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보류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근데 일주일 사이에 약간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된 입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이상한 것들을 조금 지적을 해드리면 6월에 지금 그 유출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거의 그 11월 말까지도 쿠팡은 그렇게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떻게 인지를 했느냐? 그 유출했다는 중국인 직원이 협박 메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래서 유출이 되는 138일 뒤에서야 비로소 그 범죄자의 협박 메일을 통해서 그 유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쿠팡은 내부적인 그런 자료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그 유출자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그 유출을 시켰느냐? 전직 뭐 인증서나 전직 직원한테 부여된 인증서 관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가지고 있었던데 그거를 이제 다시 갱신하는, 그러니까 업에서 빠져나오면 갱신시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전히 그런 퇴직하고 나서도 그거를 계속 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관리부터 지금 하나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중국인 직원을 썼냐? 중국인 직원을 쓴 거는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쿠팡이 사실 그런 보안 관련한 이런 팀에 중국인 직원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의 그런 커머셜 타입이 알리테무하고 유사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IT 기술이 많은 중국인을 쓰는 게 쿠팡의 그런 업무를 하는데 유리했다. 뭐 여기까지가 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이상하긴 해. 지금 여기도 이상한데 사실은 그 쿠팡에서 최근 유출자를 불러가지고 뭐 그 노트북을 회수하고 만나고 했다는 건데 중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중국인이 자기가 협박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그 다시 만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어디에 그 노트북이 그 강에 빠뜨렸다 그랬나? 야, 인근 하천이요. 예, 인근 그러니까 하천. 중국 현지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나주는 것도 좀 황당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만나가지고 어디 인근 하천에 있는 그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그 정부에서 쿠팡을 굉장히 압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재들이 있습니다. 과징금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고, 손해배상은 또 저도 손해배상을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영업정지 그리고 홈플러스 인수,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업정지라는 거는 뭐 사실 그 너무나 이렇게 과한 조치를 하는 거고, 그 실제로 그 쿠팡을 협박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한편으로는 칼을 대고 네가 살려면 홈플러스를 인수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홈플러스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뭐 노조 문제까지 얽혀 있어가지고 네. 민주당 측에서는 홈플러스가 뭐 일종의 자기들의 공신처럼 이렇게 느껴지나 본데 그거를 쿠팡이 인수할 문제는 아니죠. 그게 그리고 영업 정지를 당할 사안도 아니에요. 저도 소송하면서 이제 그 다시 쿠팡에 가입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어떤 화면을 스크린샷 잡아줘서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쿠팡 탈퇴해서 못 하는데 그러면 다시 가입해서 하라고, 쿠팡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미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오히려 그 전에는 발을 빼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인을 통한 정보 유출에서도 발을 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영업 정지나 그 홈플러스 인수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이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지금 중국과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해관계전이 돼버렸는데 왜 그러냐? 그럼 미국은 왜 나서는 거냐? 지금 그 쿠팡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 본사도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우리나라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그러면 영업은 그러면 쿠팡 우리나라에서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일종의 지점 개념이에요. 델러웨이주라는 그런 미국의 주에 본사를 등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델러웨이주가 어떤 주냐? 친기업적인 그런 판례나 친기업적인 제도가 있어서 뭐 IT 회사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그
기업 설립을 할 때 델러웨이 주에 기업 설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 기업에 난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그 중국인을 그렇게 많이 채용한 것도 그것도 난 NG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미국 기업을 한국의 정부가 압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는 거죠. 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압박하느냐. 유출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하면 되지 왜 영업정지하라 그러고 홈플러스를 인수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나선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이 이게 약간 좀 국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미국도 나설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본점을 만든 그게 실제로는 이제 한국 회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영업이 네. 미국의 본점을 만들어 놓은 미국 회사를 미국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회사도 미국의 본점을 만들지 않아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뭐죠? 외국에 나가 있는 회사들 다 들어와라. 우리 그 미국의 기업을 만들어라. 공장도 데리고 들어와라. 지금 뭐 본사도 그 기업을 설립을 해라. 이런 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쿠팡을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뭐 홈플러스 인수 같은 걸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자신의 그 본점이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을 방어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본점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 우리가 조세 회피 카이만 제도처럼 이제 조세 회피 구역이 있는데 조세 회피 구역은 조세만 편익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미국의 힘을 끌고 올 수 있지. 카이만이 뭐가 무슨 힘이 있다 그래서 그게 본점이 있는 회사가 다른 데서 뭘 한들 뭐가 이렇게 되겠어요. 하지만 미국에 본점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그게 조세가 뭐 편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에 본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나서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미국도 그러면 이 개인정보가 쿠팡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특히 중국인한테 이렇게 털려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쿠팡도 당연히 이런 보안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죠. 정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자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자와 제재를 넘어서는 정치적인 어떤 압박 이거는 그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미국 이익을 막겠다라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서는 홈플러스 인수나 이런 그 정무적인 부분으로 지금 번져버린 거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스위치가 눌려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그러면 하나 좀 압축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중간에 미국과 관련된 얘기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생략 좀 압축을 하면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그에 맞게 조사를 하고 사실 정보 유출이 왜 발생했는지 정보 유출에 관한 방지 대책이나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으면 뭐 손실 관련된 과징금을 때리다든가 기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막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조사 세무조사를 사국에서 하고 나서고 또 특검이 또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까지 뱉고 이번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 국정원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오면서 이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쿠팡의 원래의 사건과 상관없는 국면으로 들어갔고 지금 홈플러스 인수까지 이게 맞물려 네, 그렇습니다. 있으면 예. 이게 실타래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어디에서 예.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정권이 아주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정권은 그럴수록 이게 예.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쿠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지배력 예. 그리고 이제 뭐 적자를 많이 감소하면서도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요. 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본인들의 어떤 좌파 생태계를 거기에 이식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미국 그 이재명 정부의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아니 책임질 걸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쿠팡이 개인정보 관리를 잘하는 쿠팡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과징금 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다만 그 이상은 지금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쿠팡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쿠팡에서는 한편으로는 3,000개만 유출됐다고 유출이 아니라 그 하드디스크에 3,000개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 회원에 대해서 뭐 5만 원 상당의 뭐 이런 보상안. 그 보상안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로 보상하는 안을 지금 내고 있는데 예. 과징금을 판단할 때 그런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 그래서 지금 그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해서 과징금의 그런 내용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노력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면 어차피 그 포인트를 써서 다시 쿠팡 내에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쿠팡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포인트 지급은 여기서 제가 하는 손해배상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포인트를 하고 말고 뭐 상관없이 이 손해배상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의 그런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뭐 그 정말 이게 살찐 뭐랄까 거위에 배를 가르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그 유사하게 진행됐던 게 과거에도 보면 포스코 같은 회사가 그렇게 또 이런 유사한 전철을 밟았는데 근데 쿠팡이 물론 이제 이런저런 말도 많지만 결국 이제 그 국민들의 편의를 주는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업체와 다른 압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잘 클 수 있는 회사로 제일 잘 유지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재명 정권 좌파들의 어떤 흉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늘 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쿠팡 사태, 정권의 개입 이런 문제가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일단락이 또 좀 드러나기 시작했네요. 예, 2부 쿠팡 문제까지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2025년에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또 아픈 기억대로 쓰다듬되 거기에다가 좀 강한 살이 돋아올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주고 거기다 투지를 넣고 우리의 함께할 또 격려할 동지애를 나누는 그런 한 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베네수엘라 미국의 공격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과 연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장관 그 변호인이기도 하셔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관련된 소식도 중간에 나오겠네요. 지금 병합이 된 사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 재판하고 김의영 재판이나 다른 관련된 이제 비상기업 관련된 재판, 뭐 저쪽 애들은 이제 내란 재판이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이제 비상기업 관련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뜻밖의 소식은 아닙니다. 예상은 대부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해안의 항만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일단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밝힌 건 아니고 언론에서 일부 나와서 이제 그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사실 확인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올해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연말인데 참 2025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께는 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펜앤마이크 같은 제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접하시면서 또 걱정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아는데 감사를 드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탄핵이 안 됐을까?
사안만 보면 탄핵 당할 사안이에요? 왜 탄핵안 발의를 안 하고 왜 내란죄, 일반 이적죄 이런 것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 미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과 뭐가 달라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 뭐가 부족해서 탄핵이 되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저희가 2주 전인가요? 그 WMD 그러니까 펜타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구체 물질을 대량 살상 무기로 예, 지정하는. 기억하시는군요. 예, 네, 예.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저는 이렇게 빠르게 자유권 행사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기존의 검경 수준에서 다루고 또 처리해 왔던 로컬의 문제로 생각했던 이 펜타닐 마약의 문제를 이제는 자위권 대상으로 끌어올려서 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포섭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불과 2주 뒤입니다. 2주 뒤에 바로 그 자위권 행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밝히기로는 그 마약을 선적하는 항구 네. 선적장을 공격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보도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외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좀 봐요. 하나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는 보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펜타닐과 관련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그게 지금 왜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이 됐는지 그렇게 지정이 될 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죠. 기자들은 날마다 이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서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라는 거는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뭐 좌우의 논리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주 그 정치적이고 세밀한 논리는 잘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 석유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처음에 뇌피셜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는 엄청 도배가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에 관해서 지정이 된 게 2주 전인데 네. 그 지정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 아시지만은 매년 대통령이 그 국가안보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SS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원문을 보면은 노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지금 미국을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랠리에서 했던 약속을 반드시 행정부 2기에서 관철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NSS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뭐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납품하는 그래서 위안화의 가치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그 석유가 탐이 나서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균형 있는 보도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공격한 곳은 마약 그러니까 펜타닐이 선적되고 그 수출되는 항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공격을 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자위권 행사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보도에 따르면 뭐 이게 해상 공격에서 지상 공격으로 확대가 돼서 뭐 1000여 명이 죽었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도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바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게 당연히 항만과 선착장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집중해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그러니까 해상에 주둔해 있던 군이 그 지상으로 엄밀히 말해서 뭐 군사적 용어로 지상으로 올라온 건 맞죠. 그런데 지상 작전을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딱 거기 스팟만 지정을 해서 마약이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아시지만은 마두로의 장기 집권 그러니까 오히려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근데 이 독재 정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당연히 경제가 파탄이 나죠. 그러면은 뭐 김정은 마두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돈을 뿌려야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로열티를 받거든요. 예. 마두로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정치인이라서 그 밑에 다른 그 부하들이 기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마두로라는 독재자가 뿌리는 돈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런 논리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해줘야 본인의 독재가 유지가 될 텐데 아시지만 베네수엘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길거리에 잡아먹을 들개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없죠. 그러면 어떤 양상을 보이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들 뭐 땅에서 퍼올릴 수 있는 석유가 있으면 그나마 낫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범죄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은 제가 그냥 뭐 전과 1, 2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중독으로 이끄는 굉장히 악한 물질이죠. 그것을 팔아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고 이 자금줄을 저희가 이제 2주 전에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금줄을 끊는 방법. 그래서 이 대량사상 무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게 재정부도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행정명령에.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마두로에게 지급되는 자금줄을 끊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는 뭐 물론 지금 마약 그리고 마약뿐만 아니라 중국에 지금 석유를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라고 할 것도 없죠. 이제 본인의 장기 집권을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 지금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 세계 국면이 완전히 이제 딱 나뉘어진 것 같아요. 이란을 정리를 했고 이란을 통해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고 뭐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하이브리드전이 전개가 되고 있고 마두로에 대한 공격은 사실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대량살상 무기를 지정할 때부터 이건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체를 만드는 곳 제일 많이 판매를 하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전구체 팔 거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흘려보냈고 2주 뒤에 바로 마약 선착장을 치면서 지금 우리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고 있는 자금줄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중국도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결코 반중 노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댓글 중에 은둔 중년이라는 사람의 글을 차단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해제를 시켜주세요. 차단을 시켜주세요. 전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네. 허위 사실. 조갑재 씨가 무슨 펜앤 마이크를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네요. 그 은둔 중년 씨 그렇게 계속 허위 사실 유포하면 이재명의 발언으로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은둔 중년 차단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지금 쭉 베네수엘라 공격 관련된 부분에 마약 부분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자금줄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조치의 목적도 이제 조금 추가하실 부분 설명하시면서 이게 예. 사실은 이제 가끔 하면 비판자들이 국제법 문제나 의회 승인 문제를 이야기를 연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 쟁점을 보다가 예. 지금 아시지만 이제 자위권 행사 때문에 김영현 장관님이 이제 세 번째로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되셨습니다. 예. 12월에. 근데 제가 이제 모두에 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됐을까? 왜 처벌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우리 상승불패의 장군 백전오장의 김영현 장관께서는 이게 뭐 군사기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재판 중이라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벌써 지난해 그러니까 새해가 바뀌면 2년 전의 일이 됩니다. 오물풍선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펜앤마이크에서도 오물풍선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참 그 법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요. 그 여러분 그 반포대교 넘어서 그 남부순환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남부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대법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사실 거기가 정문이 아니에요. 그 소나무 있었던 자리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무슨 사법정의 허브라고 해서 거기에 뭐 편말 같은 거 세워놨던데 거기가 원래 정출입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은 그 돌아가서 그러니까 반포대교에서 네. 사실은 서초역 그 부근은 오른쪽에 이제 대법원인데 맞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그게 정문이 아니다. 정문 이 말이죠? 아니에요. 정문 아닌데 거기 그래서 많은 정문을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네. 저희가 서리풀 터널 예, 방배역 쪽으로 가는 쪽이 원래 정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그 대법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문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민원 출입도 가장 많은 곳이 그 반포대교에서 서초역으로 넘어가는 그 오른쪽에 있는 문입니다. 근데 예, 지금 이 문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잔디밭이 있어요. 저기 안에 보면 푸른색 잔디 보이시죠? 그러네요. 거기에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9월에. 예, 예. 뭐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죠. 이제 예상된 거리라든가 이 타이밍을 다 맞추잖아요. 맞습니다. 타이밍.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오물풍선이 떨어지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물을 넣겠죠. 그다음 뭘 넣을까요? 생화학 물질을 넣을 겁니다. 그다음 뭘 넣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핵을 넣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 뭐 하는 거냐? 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이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닥달을 했습니까? 저 빨리 처리를 하라고. 근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지금 자위권 행사에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화생방 요원들이 일단 들어갑니다. 화생방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요원들이 들어가서 저걸 분해를 하고 수거를 합니다. 그게 7천 건이 넘습니다. 언제까지냐면 김영일 장관께서 무인기를 보내시기 전까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마약 중에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마약만 있을까요? 전 그렇다 보지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약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망치고 있으니까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을 하고 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거나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가 무조건 대한민국 군인을 넣어서 치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한 거잖아요. 예. 그걸 만약에 했다 하면은 그리고 그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다. 반주하는 대통령이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일반 이적이다. 내란이다. 그래서 체포하고 기소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코미디예요. 저기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왜 저러는 거지? 그 오물풍선이 딱 끊기는 순간이 있어요. 김영일 장관께서 결단하셔가지고 무인기를 보내고 난 직후입니다. 툭 떨어집니다. 그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훈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훈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걸 통해서 유혈 사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위권 저희가 정전협상은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이 있기 때문에 가서 오물풍선을 제거하고 수거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왜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야? 하고 우리가 뭔가 무력을 그러니까 오물풍선을 공중에서 원점 타격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시도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자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오물풍선을 막으면서도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군 경력이 있으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전 그러니까 회색지대 전술로 채택한 것이 무인기를 보낸 거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어서 평양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 뒤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왜 지금은 오물풍선 안 보낼까요? 김정은 씨 방송 보고 계십니까? 왜 오물풍선 안 보냅니까? 네. 자, 근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조치, 마약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자유권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고 실제로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북한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지금 오물풍선과 드론을 반복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사실은 오물풍선이 나올 때 또는 드론이 나올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실 너무 서울에 경기도 일대나 서울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초장에 사실은 제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오물풍선이나 그건 정확한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적 수단으로 오물풍선과 드론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봤고 미국이 마약을 지금 미국 내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같은 마약 그런 범죄 국가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나 드론이 정확하게 그 자유권 행사 영역 범위에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자위권 행사 영역이 포함이 되고요. 네. 자위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도 지금 자위권 행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를 격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 같은 게 그냥 뭐 풍선이 아니라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물이 언제 다른 물질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펜타닐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맞는 거지만 그 오물 안에 있는 그 어떤 화학 물질이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독성 물질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펜타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자위권의 대상이 되고요. 정전협정에 따른 어떤 방어권 행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에서 말하는 방어권 같은 경우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 타격 같은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위권 행사는 조금 때려서 안 되면 많이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꼭 그 뭐 100의 공격을 받았을 때 100만 쳐서 안 되면 200, 300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위권 행사 요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권 행사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거예요. 대면 해협을 막으면은 직접적인 공격을 오는 것만큼 일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그렇죠. 안보 같은 것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서 그게 만약에 일본에게 위협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발동 요건이다. 그게 지극히 타당하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말하는 자위권 행사 요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위권 행사 요건이 다 뭘 말하냐면 국가의 존폐 위기,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이 위협받을 때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물풍선 보낼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당연히 그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선이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을 택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연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의 지금 오물풍선, 도발, 드론 도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제 무인기를 투입했던 사례를 보면 정전협정이 존재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자위권 행사 가능하다는 이렇게 군사적인 거나 사실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감대가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김영영 장관님 재판 과정에서도 이 드론과 관련된 부분이 저들이 최초에는 사실 일반 지금 일반 이적죄가 아니라 유한 유치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위권 수단을 안 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비상계엄을 유발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런 시각인데 이제 이 장관께서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 군의 조치들 본질적으로 정치나 군사적 판단의 영역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그 자체가 참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사법부 밑으로 종속을 시키면은 예. 강요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원래 군 통수권자였죠. 물론 이제 그 군 전체에 대한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국방부라는 어떤 그 행정부 내에서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은 우리 김용현 장관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결단 그리고 군 지휘관의 어떤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근데 지휘관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실패했다. 혹은 성공했다.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게 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온다면 어떤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드론 사령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군 훈장을 줘야 된다는 이유가 사람도 다치지 않았죠. 오물풍선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적 비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오히려 다른 나라는 더 높은 강도로 더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해서 자위권 행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외환 이런 얘기했다가 외환죄 요건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적죄 이런 걸 이제 적용을 해서 처벌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신 것이나 장관님께서 무인기를 보내서 오물풍선을 제압하신 것이나 모두 그 요건에 대한 판단은 그 지휘관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검찰이 뭘 안다고. 검찰이 무인기에 대해서 아나요? 프로토타입을 보내면 몇 개가 회수가 가능하고 전투 교과서에 몇 개의 손실까지가 허용되는지 검찰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 받아 써서 기소를 한 것이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죠. 왜 이런 것까지 법정 안으로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국민의 피해가 없고 또 우리가 북한을 미워할 때는 북한 정권을 말하는 거지 북한 주민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어떤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북한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도 보호하는 아주 현명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잘못된 것이 위법성이 전혀 없기도 하지만
그런 판단을 법원 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의견입니다. 예. 조금 재판에 관해서 일부 이제 재판 내용에 관해서 만일 이야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재판 형식과 관련된 문제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언론을 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는 경우들이 좀 지금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특검이 김용현 장관 관련해서도 재판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중에 수집 과정의 적법성 문제나 증거 능력의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위법 수집 증거 이게 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지금 최근 12월 초에 난 건 이제 노웅래 네. 전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가 됐다가 무죄가 났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음. 정치자금 수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거기 제출된 그러니까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사소송은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고요. 그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이 되어야 되는 증거인데 불법하게 수집이 된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라서 유죄의 증거를 쓸 수가 없고 그럼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 판결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노웅래 전 의원이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찾아본 건 민주당 돈봉투 사건 2심에서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정근 녹취록 그러니까 통화 녹음과 네, 네. 녹취록이 나왔었는데 네. 녹취록은 녹취 파일이 있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있고 그 녹음 파일을 받아쓰기 한 게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시지만 녹음 파일이 뭐겠습니까? 이 휴대전화로 통화 녹음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전자증거가 조작이 쉽잖아요. 이런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이 쉽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 규칙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야 비로소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거를 지금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 녹음 파일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고 그것을 2차적으로 생성한 녹취록 역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의심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증거는 있지만 이것은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해서 그랬죠.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죠. 저 사람이 송영근한테 뭐 오빠라 그랬나요? 그랬었나요? 제 기억엔 그런데. 예. 지금 그 결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정의라는 거는 예. 돈봉투를 보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실체적 측면에서의 사법 정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집된 증거들이 현출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사법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부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다운받아서 제출하고 그런 전자증거에 대해서 전혀 해시값 등의 원본성 무결성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유죄 증거가 없다. 그 정말 그 목에 터져라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나왔죠. 근데 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 원칙 그렇게 잘 적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그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법조인으로서 석을 푸고요. 그리고 지금 절차적 정의다, 뭐 실체적 정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앞서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뵀습니다. 네. 근데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마르게 앙상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몸이 많이 키가 크신 분이라서 뭐 10kg 이상 빠지셨다는데 몸이 많이 마르시고 앙상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 기세나 어떤 그 정의감이나 이런 건 꺾이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뭐 장관님도 당연하고요. 근데 실체적 관계 안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잘한 겁니다. 잘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변호인인 제가 가진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원수의 고도의 통치 행위 그리고 군 지휘관이 내린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행정부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에서 하고 있는 행위 가운데 이런 논리로라면은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혹은 기소할 수 있는 영역 이거 딱 구분이 될까요? 제가 볼 땐 많거든요. 사법심사 영역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법부가 자제하는 거죠. 자제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치 영역을 과도하게 심사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내려야 될 결정해야 될 사안을 법률 투쟁으로 비화시켜서 사법부 안으로 끌어옴으로써 정치적 답을 내리고 그것을 사법부를 통해서 2차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위법한 재판이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마침 주셨으니까 추가 질문만 마지막으로 하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자. 사실 병합이 됐잖아요. 지금 예. 사건이. 네. 병합된 그러면 문제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장관 이렇게 각각의 지금 재판이 진행돼 있다가 하다가 지금 29일 병합이 됐는데 그럼 앞서 말씀드린 개별적 행위들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있고 예. 국정행위 전반의 상황도 보고 북한의 동향이나 이런 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좋겠다에 대한 판단과 현실적으로 군을 이끌고 있는 뭐 국방부 장관이나 관련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네. 있는데 이걸 병합을 했을 때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병합을 한 이유는 사실 공소장 때문입니다. 네. 그 공소장에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기재가 있다. 이걸 빼라 이런 이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이것도 사실 허위 보도인데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관계는요. 이런 피부와 같아서요. 우리가 피부 조직 하나만 떼낸다고 해서 피부 전체를 벗겨낼 수 없잖아요. 사실과 진술은 거대한 피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조각을 뜯어낸다고 해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해보면 그러니까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맞아요. 조사하고 재판을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가 밝혀지거든요. 네. 특검이 쓴 예산이 500억입니다. 근데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 지금 병합을 하는 이유는 공소장에 뭐 윤석열 대통령님 김용현 장관님, 기타 군과 경의 간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개엄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 계엄이 필요한 상황을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드론기를 보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전 모의가 있고 공모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공소장에 한꺼번에 담기면서 병합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 장관님, 군경의 간부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통적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뉘어져서 판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병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 이적죄의 문제가 되는 드론기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형사 25부 지기현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 25부 재판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재판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병합이 된 것은 오히려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병합이 됨으로써 많은 변호인단이 모여서 이제 공통적 쟁점을 추출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저희가 최종적인 이제 단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 드릴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이 마약 선적 시설을 타격했다. 드론으로 해안가에 있는 또 시설 미국이 타격했다.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자유권. 앞서 이제 우물풍선 드론도 자유권. 이게 사실은 공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 부분이 핵심적 문제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요 오물풍선이 일본이나 만약에 그 워싱턴에 떨어졌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달랐을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비상계엄이 됐든 아니면 29일에 했었던 그 무력의 공격이 됐든 원점 타격을 해서 그 혐의점을 해소하는 방식, 무력 방식을 반드시 사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니 대만 해협만 막아도 자유권 행사하겠다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지지하고 지지율은 올라가고 의회도 동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2024년, 2025년에 그러니까 2025년이죠. 탄핵이 2025년에 있었기 때문에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은요. 지금 민주당 의원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뭐 맞다, 뭐 계엄을 선포한 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주장을 수정할 것이 아니면 전 반드시 역사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이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해야 전쟁이 안 나고 국민들이 안전한데 그걸 했다고 지금 1년 넘도록 옥고를 치르고 있게 하는 것이 현재 거대 여당이 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올 한 해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소식들, 외신들 많이 전해 주셨는데 뭐 내년에 또 뵙겠지만 네. 내년에는 더 좋은 또 소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주시는데 앞장서실 것을 또 약속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25년 2020년 가니까 예.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네, 여러분 2025년 한 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고 믿습니다. 우리 펜앤마이크의 그 슬로건이죠. 자유, 진리, 시장. 저는 반드시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외신 보도하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외신 보도하면 뭐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전 세계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특히 선거와 민주주의 선거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와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잘 살아나고 있는 쪽과 그것이 망가지고 있는 쪽의 대립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청각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 네,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고 비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성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실력과 투지를 함께 겸임하신 우리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